네. 자, 그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들은 책 2권 준비해 주셨죠? 네. 이제 유전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1권까지는 대부분 이제 암기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강조 드렸던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1권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안 하면 나중 가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셔가지고 차이꼴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권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2권의 유전 파트는 여러분도 아마 그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렵냐면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로 등장했을 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물론 충분히 개념 강의니까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지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이건 이렇게 푸시는 게 좋고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이 파트가 개념과 문제가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파트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항상 개념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트에 대한 설명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책 보시는 분들은 2권 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필기노트 보시는 분들은 필기노트 보셔도 돼요. 갑니다. 자, 염색체랑 유전자 DNA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볼게요. DNA와 염색체. 자, DNA가 뭐죠? DNA. 네.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의 이름이죠. 물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DNA라는 노래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혈액 속에 DNA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과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DNA는 핵 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표현하면 안 되지? BTS 팬분들이 그거 공격하려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중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거를 DNA라고 해요. 자, 네. DNA. BTS 만세. 자, DN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좀 특이한 물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특이한 구슬같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구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이라고 해요. 히스톤 단백질. 그는 돌이다. 자,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를 좀 확대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좀 따로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만 따로 확대를 좀 해보면은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DNA가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돌돌 말고 있어요. 이렇게 돼 제가 확대해서 그렸던 요 그림의 요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뉴클레오솜 부르는 명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도 마찬가지. 요것도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특정한 물질 3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 물질은 각각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데 이를 뭐라 부르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봐요. 용어가 다르죠? 다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클레오솜은 무엇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냐?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냐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씩 봅시다. 뉴클레오솜은 염색체 또는 염색사라고 하는 물질. 염색체가 일단 익숙하죠? 염색체로 할게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은.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을 구성하는?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불러요. DNA의 기본 단위다. 핵산의 기본 단위라고 상관없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아니겠죠? DNA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있는 염색체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분이 좀 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랑 솜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물질이에요? 그렇죠. 솜이 훨씬 더 큰 물질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요거 하나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사람 일반적인 생물 기준으로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DNA 전체 길이가 대략 얼마쯤인 줄 아세요? 물론 생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2m에서 한 3m 정도 내외래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DNA가 아까 어디 들어있다고요?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려면 안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세포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핵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얼마나 많이 응축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너무 뭉쳐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물질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세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뭐 하겠어요? 서로 끊어질 때가 있어요. 맞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세포 분열을 하거나 이런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쁘게 포장을 해야 돼. 괜찮죠? 이쁘게 포장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응축시킨다고 해요. 괜찮죠? 근데 뭐 할 때? 세포 분열할 때.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이 정보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분열해가지고 각각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선적으로 얘를 똑같은 걸 먼저 만들어 놔야 돼. 복제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DNA를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요. 괜찮아요? 똑같은 걸 두 개 만들어. 얘를 DNA 1번, 얘를 DNA 2번이라고 가정할게요. DNA 1번과 2번이에요. DNA 1번과 2번은 처음에 있던 DNA로부터 복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의 유전 정보는 돌연변이가 없다고 한다면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요. 괜찮죠? 복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상태고 마찬가지 히스톤 단백질도 똑같이 더 만들겠죠. 괜찮죠? 복제를 했어. 근데 이제 복제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포 분열을 위해서는 이쁘게 패키징을 해야 돼. 이쁘게 딱 싸야 돼.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응축이라고 부릅니다. 응축할 때 그때 이 히스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스톤 단백질 아까 뭐 했다고요? DNA를 이렇게 칭칭 감아놨다고요. 감아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히스톤과 히스톤끼리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가까이 이런 식으로 뭉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묶일 때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뭐도 DNA도 똑같이 얘를 이렇게 휘감고 있겠죠. 이거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두 개로 빨리 해볼게요. 두 개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허리만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야. 허리만 붙어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여기에 DNA 1번이 응축돼서 여기에 있는 한쪽 부위의 모습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DNA 2번이 응축돼서 마찬가지 여기에 한쪽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DNA 1번하고 2번이 아까 전에 복제를 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뭐 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차이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 둘 다 뭐 하다는 얘기예요?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괜찮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이 X자 모양의 이 구조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걸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물체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염색이 잘 되는 물체. 괜찮죠? 근데 줄여서 염색체가 된 거예요. 그때 여기에 빨간색 부위와 초록색 부위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은 상태. 그리고 이 빨간색과 초록색 각각의 부위를 이런 X자 모양의 염색체일 때 부르는 명칭이 무엇이다? 바로 여기 적을게요.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빨간색도 염색 분체, 여기 초록색도 뭐라 부르자?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이 둘의 염색 분체상의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말. 이거 이해돼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염색체가 사람 몸속에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항상 어떻게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유전 정보 절반을, 어머니가 나한테 유전 정보 절반을 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걸 히스톤 단백질을 일일이 그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자? 겉부분만 따가지고 이렇게 X자로 그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마찬가지 그럼 얘는 뭐라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얘도 뭐라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이 염색체는 각각 출처가 어때요? 출처가 누구로부터 온?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온 거? 그렇죠. 이거는 어머니로부터 온 거. 반드시 내 몸속의 절반은 누구 거? 아빠 거. 절반은 엄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되게 유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과학자가 사람 이때 사람 기준으로 할게요. 사람은 모든 유전 정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염색체를 조사해보니까 다 뭐로 돼 있더라? 쌍으로 구성돼 있더라. 하나는 누구로부터? 아빠로,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이 쌍들이 있는데, 이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쌍을 따로 지칭해서 뭐라고 하자? 서로 상, 같을 동,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다시 아빠로부터 온 거랑 엄마로부터 온 염색체가 각각 뭘 이룬다? 쌍을 이룬다. 그때 모양과 크기가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괜찮죠? 자, 봐요. 우리는 위에 배웠어요.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 46개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46개인데 46개의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쌍이 존재하니까 23쌍이 있다란 말을 포함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쌍으로 구성된 게 총 23쌍이 존재하는구나. 괜찮죠? 이걸 뭐라 하자? 각 쌍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특정 DNA의 일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뭐죠? 특정 DNA의 일부분을 부르는 명칭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괜찮죠? 유전자.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는 키를 크게 한 유전자라고 할게요. 키를 크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톨 괜찮죠? 톨. 키를 작게 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톨 이렇게 했죠. 그죠?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대문자 T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 유전자는 대문자 T예요? 소문자 T예요? 그죠? 대문자 T죠. 왜? 여기서부터 복제해 왔잖아. 그럼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유전 정보는 대문자 T예요? 소문자 T예요? 대문자 T예요? 소문자 T예요? 대문자 T인 거 이해됐죠? 왜? 복제했다며. 아까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색깔 안 맞다.
노란색으로. 똑같은 위치에 여기 보니까 대문자 T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 정보는 대문자 T예요, 소문자 T예요? 대문자 T인 거 이거 이해돼요? 왜? 복제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염색 분체끼리는 뭐하다? 정보가 똑같다고요. 대문자 T, 대문자 T. 그렇다면 똑같은 위치, 상동 염색체상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이 유전 정보가 또 있겠죠. 괜찮죠? 그럼 이 유전 정보는 대문자 T예요, 소문자 T예요? 대문자 T예요, 소문자 T예요? 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죠. 왜? 왜 알 수 없어요? 상동 염색체라며. 근데 왜 알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상동 염색체 개념을 뭐라 정해놨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돼. 유전 정보랑 같으라는 소리는 없잖아.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각각 정보를 절반씩 줬을 건데 이걸 엄연히 따져보면은 잘 봐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서로 남이에요? 아니에요? 네, 남이에요. 잘 봐요. 이걸 얘기하니까 되게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랑 아버지는 남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 아버지,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는 피를 나눈 사이 맞아. 유전 정보도 공유한 사이.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엄마, 나를 기준으로 아빠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이에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네, 피를 나눴으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사이는 뭐예요? 남이에요. 왜? 어느 정보도 정보를 공유하자 하잖아. 설마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남끼리 만나지.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서 서로 선 봐가지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관계다? 남이다. 그래서 정보조차 뭐하다?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이 정보를 뭐라 말해야 한다? 물론 키랑 관련된 건 있겠지. 근데 이 정보가 확실하게 무엇인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예요. 괜찮아요?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저희도 어머니도 그래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제 여동생 다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여동생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이고 막 다 분가에 살아요.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니가 연락 와요. 네,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자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항상 그 소리예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못 살겠다고 막 해요. 이제. 그럼 제가 그래요. 엄마 어떻게 이혼해? 이러면서 변호사 선임해줄까? 이러면서 내 이혼 서류 내 떼올게 이러면서 아빠랑 얼른 이혼하라고 내가. 예. 엄마 웃죠 그냥. 그래 하하 이러면서 그냥 농담으로 한 거 이제 그런 것 같아. 어머니는 이제 속이 답답하니까 아들한테 얘기하면 좀 풀릴까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씩. 아무튼 아버지랑 어머니 맨날 싸워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뒤에 연락해 보면 엄마 아빠랑 일본 가 있대 막 이래요. 그거 왜 갔냐고 놀러 갔대요. 네, 아무튼 그래요. 제 부부는 칼로 물베기인가 봐요. 네. 아무튼 간에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사람이 가진 정보가 대문자 T와 소문자 T를 모두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소문자 T가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소문자 T야. 왜? 이게 왜 둘 다 소문자 T예요? 그렇죠. 얘 둘이 무슨 관계? 복제된 관계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하나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이 한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염색 분체. 마찬가지 한쪽을 뭐라고 부르자? 염색 분체. 이 둘의 염색 분체 사이의 유전 정보는 똑같다. 근데 만약에 물론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염색체 둘 다 그림 갖다 놓고는 이쪽에 있는 걸 A 염색체, 이쪽에 있는 걸 B 염색체 해놓고는 둘 다 똑같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염색 분체와 여기 있는 염색 분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반드시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하나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염색 분체라고 해야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책을 조금 볼 건데, 책. 좀 추가 설명 좀 하려고요. 자, 아까 10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11쪽 볼게요. 11쪽. 자, 메뉴에 유전자. DNA의 특정 부분 밑줄. DNA의 특정 부분. 그럼 DNA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인 거 이해되시죠? 특정 부분.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밑줄.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2번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로 기본 단위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자, 기본 단위 밑줄 긋고 뉴클레오타이드 밑줄. 인산, 당, 염기. 다음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뭐라 부르자?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밑줄. 그 다음 밑에 줄에 이러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결합하여 이중 나선 구조 밑줄. 이중 나선 구조 밑줄을 이룬다. 다음 밑에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에는 한 분자의 DNA가 있으며 DNA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하여 응축되어 있다. 유전체.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 밑줄.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뭐라 하자?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 이 유전체라는 그 영어 표현을 영어로 하면 게놈 또는 지놈이라고 하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게놈 프로젝트. 지놈이라는 표현이 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거란 뜻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에 나와 있네요. 상동 염색체 뜻이 뭐라고요? 뭐와 뭐 같은 거? 그렇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밑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정보가 같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음.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염색체는 남녀 또는 암수 공통 밑줄.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성염색체는 암수가 서로 다른 거 또는 남녀가 서로 다른 거. 자,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성염색체? X, Y. 여성은 X, X. 그리고 이거 저 칠판 볼게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X 염색체를 염색체로 그림을 표현해 보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습이죠. Y 염색체를 그림을 표현하면 되게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X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염색체가 쌍을 이뤄요. 그럼 이거는 상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죠. 상식적으로는 부를 수가 없죠. 왜? 상동 염색체의 정의가 모양과 크기가 뭐 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안 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예외적으로 뭐라 부르자? 네, 남성의 XY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뭐라 부르자?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얘는 이유가 없어요. 토를 내면 안 돼. 괜찮죠? 네, 외우셔야 됩니다. 아, X랑 Y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뭐라 부르자? 상동 염색체라 부르자. 하나 더. 다음. X랑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코를 만든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똑같은 위치는 요거 뭐라 불러요? 요것도 뭐 만드는 거예요? 정보가 코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뭐 입술을 만든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입술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 Y를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입술을 만드는 게 여기 있어. 그럼 여기 똑같은 위치에 뭐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모두 다르다. 여기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와 Y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조차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염색체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라고 부르자? 상동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이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여기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A가 있대. 그럼 여기는 소문자 A다. 맞아, 틀려요? 아닌 거예요. 아예 다른 거라고. 아예 뭐 C 이런 거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정보가 다릅니다. 됐다. 넘어갑니다. 핵상과 핵형. 자, 칠판 볼게요. 핵상과 핵형. 자, 핵상의 정의가 둘 다 정의를 아셔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안 헷갈려요. 자, 핵상의 정의는 생명체의 체세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상동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합 상태. 이때 상동염색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2N이라고 부르고요.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 부르죠? N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는 방향으로 외우는 거예요. 다시 상동이 존재하면 뭐라 부르죠? 2N. 존재하지 않으면 N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건 약속이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 상동이에요, 아니에요? 상동이죠? 그럼 핵상은 얼마? 2N을 부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는 써놓고는 여기 뒤에다가 염색체의 수를 씁니다. 염색체의 수. 그럼 염색체의 수는 몇 개? 2개 이러면 돼요. 하나, 둘, 끝.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자, 상동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 부르면 돼? 2N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래서 는에 뭐라 쓰면 돼요? 그렇죠? 4.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세면 돼요, 그냥. 괜찮죠? 그 다음. 자, 이쪽, 그죠? 저도 사실 생명과학 하다 보면은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림 딱 그려놓고는 얘 뭐니라고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다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처음 돌아가면은 우리가 맨 처음 그렸던 그림, 요거 그림. 이 그림이 실질적으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풀어져 있어. 그래야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간 염색체 모습이 아까 우리가 흔히 그렸던 X자 형태로 자꾸 나타나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얘가 나중에 갈라져 가지고 각각 하나씩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 몸속에 세포 분열을 안 할 때 정상세포라고 가정한 이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여기에 초기에 있던 모습을 내가 가상으로 응축시킨다고 가정하면 어떤 모습이다? 그죠? R형 형태로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형태의 모습이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막대기 형태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거다? 여기 따라오시면 요거 막대기 모양이 이렇게 복제를 해서 X자 모양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막대기 모양인데 이렇게 복제를 한 거라고요. 괜찮죠?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내 세포 속에 원래라면 어떻게 존재하였을 것이야? 이렇게 존재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다시 요 그림, 이 그림은 이거 하나를 우리는 원래 모습의 염색체라고 부를 수 있었겠네요. 그럼 얘 염색체고 요 빨간색하고 이 초록색 이 염색체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네. 그럼 뭐라 부르자? 네, 상동 염색체라 부르자.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속으로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러면서. 잘 봐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염색체.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염색체. 괜찮아. 나중에 익숙해져요. 눈 한번 깜빡깜빡하고. 자, 다시. 이거 뭐라 한다고요? 염색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요? 염색 분체.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염색체. 야, 이 미친 선생아. 야, 이거 분체라며. 그럼 이것도 분체겠지? 아니에요. 이거 분체야. 아, 미친. 다시. 나도 헷갈려. 염색체야. 다시. 염색체, 염색체. 여기 한쪽을 뭐라 하자? 염색분체. 염색분체는 언제 안 부른다? X자 모양일 때 한쪽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거 염색체 두 개가 상동을 띠고 있네요. 그러면 N이에요, EN이에요? 그렇죠. EN 얼마? 2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죠? 자, 여기서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지우개. 자, 이런 세포를 관찰했대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상동이죠. 그럼 얘는 상동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모양만 봤을 때 상동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외를 하나 배웠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X, Y는 서로 모양과 크기도 다르고 정보도 다르지만 상동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세포 커다랗게 그려놓고는 어떤 세포가 이렇게 있대. 염색체가 막 있대. 이렇게. 이래 있대. 여기 있는 셋은 다 뭐예요? 다 상동이야. 얘 혼자만 뭐야? 상동이 아니야. 그럼 핵상이 얼마게 물어봐요. 얼마? 핵상이 EN이야. 이러면 돼 그냥.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성염색, 특히 사람으로 봤을 때 뭐다? 남성 염색체겠지. 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는 해놓고 뭐라 쓰면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쓰면 돼 그냥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요? 얘는 얼마? 4라고 쓰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얘 길쭉한 걸 우리 뭐라고 하자? X. 요 짧은 걸 뭐라고 하자? Y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됐죠? 그래서 유전이 어려워요. 이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이런 상황, 예외 상황까지 다 알아야 돼요. 네. 힘들어요. 됐다. 그럼 핵상 의미 이해됐죠? 핵형 갑시다. 핵형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이르는 말이에요. 수, 모양, 크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생명체에 있는 세포를 끄집어 와가지고는 그 생명체에 있는 염색체를 다 세보는 거야. 세보고 모양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크기도 비교해보고, 이런 걸 하는 이러한 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게 사람의 염색체를 분석했어. 그랬더니 수는 뭐 46개고, 모양은 이렇고, 크기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만약에 같은 생명체라면 이 수, 모양,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 A와 사람 B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가 어때요? 네, 다 똑같아요. 같은 종이면 수, 모양, 크기가 다 같아야 돼요. 물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다르겠지. 하지만 수, 모양, 크기 속에 정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사람 똑같은 종일 때는 수, 모양, 크기가 뭐하다? 다 같아요. 이건 아직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핵형이 같다는 말은 수, 모양, 크기가 같다는 말과 똑같고 수, 모양, 크기가 같다는 말은 어떤 종이다? 같은 종이다. 괜찮죠? 핵형이 똑같다는 말은 같은 종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떤 가라고 하는 생명체의 염색체 수를 세보니까 48개래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의 수를 세보니까 48개래. 자, 가와 나는 같은 생물체니? 라고 물어봐요. 두 가지 답이 나오겠죠. 하나는 같은 생물체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닐 수도 있지. 왜? 이 둘이 같다는 거는 수가 같은 거지 모양 크기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괜찮죠? 하지만 같을 수도 있지. 둘 다 예를 들어서 뭐 48개짜리 감자야. 얘도 감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자. 그 침팬지. 진짜 감자 48개고 침팬지 38개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 둘이 같은 생물체야?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됐죠? 뭐 해야 된다? 셋 다 같아야 된다. 다음.
아까 핵형 분석할 때 여기는 수 모양 크기를 조사하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뭐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내부에 들어간 유전 정보는 알 수가 없다고 표현했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어떤 사람의 어떤 동물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돌연변이가 발견됐어. 근데 그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인지 염색체 돌연변이인지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 수 있지.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정보랑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제 말 이해가 돼요? 유전자는 아까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DNA 속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의 정보라 그랬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 유전자와 관련된 건 알 수가 없다. 단 뭐는 알 수 있다? 염색체랑 관련된 건 알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갑자기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책 볼게요. 12페이지. 핵쌍과 핵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요. 핵쌍.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EN, 상동 염색체 중 하나씩만 있으면 N.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염색체 그 그림을 보면은 파란색 2개, 초록색 2개, 빨간색 2개가 다 똑같은 모양이죠. 뭐라 부른다? EN이라고 부른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다 한 개씩만 존재하니까 N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핵형.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외형적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밑줄 긋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염색체랑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유전자랑은 관련이 없다. 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핵형 분석을 통해 성별이나 염색체 이상 등 알아낼 수 있다 밑줄. 됐나요? 다음 밑에 그림 보니까 자, 1번부터 22번까지 쌍으로 쭉 존재하는데 자, 첫 번째 그림에는 X가 2개가 똑같고 두 번째 그림에는 X랑 Y가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XY는 성염색체로서 모양과 크기가 다른 상동염색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동염색체라고 하자. 됐죠? 다음 요거 설명을 그냥 읽을게요.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겠다. 자, 13페이지에 계속 읽을게요. 염색 분체 형성, 제가 설명드렸었죠. X자 모양으로 형성됐을 때 한쪽 부분을 이루는 말이다. 자, 읽어볼게요. 염색 분체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한다. 밑줄. 다시, 하나의 염색체가 중요해요.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닥의 염색 분체.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DNA가 복제되면서 두 줄이 되고 이 두 줄 된 게 응축돼서 우리가 아까 흔히 얘기했던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됐고 그 가운데 허리 부분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동원체 동그라미. 동원체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세포분열 때 설명을 할 건데 세포분열 과정에서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붙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음 이제 실제로 염색체 그림을 이제 사진을 그려놨네요. 됐고 밑에 13페이지 밑에 염색 분체 분리 염색체가 응축되는 까닭 막 적혀 있는데 까닭만 볼게요. 까닭의 맨 아래쪽에 보니까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소실되는 것을 막고 밑줄 두 번째 유전 물질이 딸 세포에 정확하게 반씩 나뉘어 들어갈 수 있게 밑줄 두 가지 이유네요. 두 가지 이유. 응축되는 까닭 뭐라고요? 손상이나 소실을 막고 유전 물질이 반반씩 딱딱 나누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넘어갑니다. 다음 상동 염색체와 대림유전자 칠판 잠깐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죠. 여기 보니까 자, 이들이 상동이래요. 오케이. 얘들이 상동이래요. 그때 잘 봐요. 여기에 정보가 대문자 A라고 합시다.
이 정보는 뭐예요? 대문자 A예요? 소문자 A예요? 저 대문자 A죠. 그 이유는 복제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정보는 뭐예요? 알 수 없다 그랬었죠. 그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소문자 A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대문자 A라는 정보랑 소문자 A라는 정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물론 뭐 정보량을 따지면 두 개씩 존재하는데 그냥 단순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여기다가 제가 대문자 A가 있대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왜? 요거 각각 엄마 아빠가 각자 준 거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그럼 있을 때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나란히 쓰면 돼요. AA라고. 대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때 이런 식으로 서로 똑같은 상동염색체에 똑같은 위치상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를 우리가 따로 뭐라 부르죠?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대립,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더 할 건데 일단 책에 일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똑같이 대립 유전자예요. 야, 이 선생아,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에 소문자 A가 있어도 대립 유전자 이 관계를 그렇게 부르고 대문자 또는 소문자에 있어도 그렇게 부르니? 네.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되는 자리, 상동염색체의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기만 하면 뭐라 부르자? 대립유전자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기노트에 필기해놨어요. 필기노트 보시는 분들은 맨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대문자 A와 대문자 A는 대립유전자 가능하고 대문자 B랑 소문자 B라고 해도 대립유전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괜찮죠? 이게 왜 제가 이걸 표현 썼냐면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선 집중이라 그래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좀 해놨어요.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 시선 집중의 그림 보시면 대문자 A, 대문자 A 대립유전자 맞죠? 대문자 E, 소문자 E 뭐예요? 대립유전자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고 좀 쉬었다가 세포 분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